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어려운 딱딱한 이론을 많이 배웠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7강과 28강에서는 커피와 관련된 건강 이야기 그리고 상식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도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 잘 들어두시면 좋고요. 시험 외에도 일반적인 상식이 많이 나오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커피에는 지방이 있죠.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커피 콜레스테롤을 좀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바로 페이퍼 드립, 흔히 말해 핸드 드립 또는 여과식 커피죠. 페이퍼 필터 자체가 조직이 좀 조밀하다 보니까 카페올, 다시 말해 지방 성분이 여과되지 않아서 걸러져서 이 콜레스테롤 부분에서 보면 페이퍼 드립 커피에는 대부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성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치아 색깔이 그리 이쁘진 않아요. 막 되게 하얗고 매끈한 분들은, 치아가 매끈한 분들은 보기에도 좋잖아요. 근데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면 이 구강 내에 있는 잔여 단백질과 커피가 결합해서 치아 표면에 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커피의 성분들이 착색되면서 변색을 유발하게 되는데, 혐짤 사진 나갑니다. 커피가 심하면 치아를 이렇게 누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자, 빈혈 있는 분들 있죠? 커피에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클로로겐산이라고 있는데, 이 클로로겐산이 커피를 마실 때 철분의 흡수를 좀 방해하는 경향을 띈다고 해요. 그래서 빈혈 환자한테는 그리 좋지는 않아요. 빈혈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임산부들은 커피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태아가 나중에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되도록이면 카페인이 좀 적은 커피를 드시는 게 좋고요. 로부스타보다는 아라비카에서도 디카페인이 있다면 디카페인을 드시는 게 태어날 아이에게 좋겠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이 카페인의 좋은 효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능도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커피랑 약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직장인분들이 많이 범하시는 실수인데, 머리가 좀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고 약까지 드시는데, 카페인도 일종의 약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 또 타이레놀 이런 약들이랑은 같이 드시면 이 충돌 효과가 더 나아가 부정적인 작용까지 하게 되니까 커피랑 약은 되도록이면 같이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피임 중인 여성분들, 제가 이건 따로 사진을 준비 못했어요. 어떤 사진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애매해서. 일단 피임 중인 여성분들은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요.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 피임약 때문에 간에 미치는 간 기능이 조금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 중인 분들은 커피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디카페인을 마시면 속이 좀 덜 쓰릴까요? 아닙니다. 커피 자체가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좀 좋지 않은데, 디카페인을 마신다고 속이 아예 안 쓰린 건 아닙니다. 디카페인 뿐만 아니라 클로로겐산, 칼륨, 여러 가지 무기질 성분, 그리고 알칼로이드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커피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카페라떼 있죠? 아주 예쁜 카페라떼인데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카페라떼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커피에는 칼륨이 있고 칼슘은 없어요. 우유에 대신 칼슘이 있죠. 이 부족한 칼슘을, 커피에서 부족한 칼슘을 우유가 채워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카페라떼가 칼륨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음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엔 칼륨이 매우 적어요. 숙취 해소, 이제는 커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형태가 있는데 카페인이 그걸 분해하고 배출해요. 그래서 연하게 커피를 드시거나 해장을 커피로 하시면 조금 그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취는 해장국, 자극적인 해장국이나 술로 풀지 마시고 커피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커피를 들이붓는 남성분들 있죠? 수정 능력 그리고 성욕이 좀 저하될 수 있다고 해요. 카페인의 효능 중에 남성의 수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지만 아침에 공복에 아침에 나와서 출근하실 때 커피 이만한 거 사시고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성욕은 조금 감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예요. 영국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어디 부분이죠? 간이죠. 커피는 간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진 않아요. 카페인을 간에서 분해하는 건 맞는데 카페인은 전혀 인체에 축적되지 않고 간을 통해 분해되고 배출됩니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커피를 나 간이 안 좋으니까 커피는 못 마시겠어 가 아니고 간이 안 좋아도 커피는 별로 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고, 특히 바리스타 분들 장사하실 때 제가 위가 안 좋아요 또는 간이 안 좋아요 또 빈혈이 있어요 하실 때 이런 걸 알고 계시면 간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커피가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권유할 수 있고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빈혈이랑 위가 안 좋은 분들을 빼면 거의 다 커피는 거의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간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간의 섬유화를 방지합니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드시면 좋은 게 이 보충제 있죠. 보충제와 닭가슴살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간이 무리를 좀 많이 받아요. 간의 섬유화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을 커피가 좀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단백질이 분해되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간에 좋다고 합니다. 녹차가 있고 커피가 있는데 많이 드시죠? 우리 사무실에만 봐도 녹차 티백이 쫙 깔려 있고 또 한쪽엔 커피 믹스가 쫙 깔려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자, 혈관을 맑게 해주는 폴리페놀, 식물에만 있는 이 폴리페놀 성분은 녹차보다 커피에 무려 9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녹차보다는 커피를 드시는 게 더 좋겠죠. 녹차의 카페인이 약간 천천히 약하게 오래 간다고 보시면 커피는 좀 강하게 짧게 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얘가 녹차, 커피. 녹차가 좀 지속적으로 아주 은은하게 카페인 작용을 하고 커피는 좀 확 왔다가 확 꺼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커피가 지방산 수치를 증가시켜서 운동하실 때 좀 힘을 더 쓰게 하거나 카페인 자체가 좀 정신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하실 때 좋아요. 하지만 유산소 하실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지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그러면 몸에서 배출되는 수분이 땀과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됐다 보니 유산소 하실 땐 별로 안 좋고요. 웨이트 하실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운동할 때 커피를 꼭 한 잔씩 마시고 하는데 마신 거랑 안 마신 거랑 내가 쓸 수 있는 힘, 지구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위장 약한 분들, 그리고 위염 자주 걸리시는 분들, 스트레스성 위염, 신경성 위염, 만성 위염 이런 거 달고 사시는 분들은 커피 되도록이면 피해주세요. 더치커피에는 카페인이 없을까? 또는 더치커피에는 카페인이 없어서 드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틀린 거예요. 더치커피에도 카페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카페인이 수용성 성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치커피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드립이나 뜨거운 물로 내리는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조금 낮을 뿐이죠. 자, 그거에 따라 카페인의 용해도를 한번 알아볼 텐데 0도의 물에서 0.6%나 용해가 되고요. 25도에서 1.46%, 50도의 물에서 6.75%, 80도에서 카페인의 약 20%에 가까운 함량이 용해가 되게 됩니다. 이건 전체 카페인에서 용해되는 비율이죠. 우리가 흔히 더치커피는 한 0에서 0도의 물은 얼음이니까 안 되고 보통 한 5도에서 15도 사이에 찬물로 커피를 내리는데 한 0.6에서 한 1% 전체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카페인 전체에서 1% 정도는 카페인이 용해되기 때문에 카페인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추럴 커피, 워시드 커피 이렇게 있었는데 또 쉐이드 그로운 커피가 있었죠. 쉐이드 그로운 커피는 뭐였나요? 일조량을 조절하기 위해 커피나무 사이사이에 키 큰 나무들, 바나나나 야자수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일조량을 조절하는데 썬커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썬커피는 대규모 농장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보시면 커피나무들인데 주변에 큰 쉐이드 트리가 없죠. 키 작은 나무들을 조밀히 심고 비료와 제초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햇빛을 충분하게 받아서 빨리빨리 자라게 하고 빨리빨리 수확하는 그런 썬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가 필요하죠. 나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피나무가 받는 일조량이 더 많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 대규모 농장에 잘 어울린다는 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유를 가열할 때 나타나는 현상 3가지를 볼게요. 먼저 칼슘이 용액 상태에서 콜로이드 상태가 뭐죠? 둥둥 떠다니는 거죠. 우리 수영장의 비치볼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불활성화되고요. 황화수소가 발생합니다. 이 황화수소를 발생하게 하는 성분은 우유의 단백질이라는 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원두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였죠? 질소과학 포장이었죠. 살짝 보였는데 일단은 제가 가려놓긴 했어요. 빨간색으로. 어딘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캔에 산소를 다 빼고 질소를 충전해서 최대 3년까지 커피의 향과 맛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소과학 충전법. 핸드드립 커피죠. 이 핸드드립 커피의 추출 속도에 관여하는 인자는 어떤 게 있을까? 물과 온도는, 그러니까 물의 온도는 추출 속도에 관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추출 속도에 관여하는 것은 뻔하죠. 분쇄도와 드리퍼. 드리퍼가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속이 빨라지고 빨리빨리 추출이 되는 반면에 추출구가 하나인 하리오나 고노 그리고 멜리타 같은 경우는 물이 커피 드리퍼 안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추출 속도에 커피 여과법의 추출 속도에 관여하는 인자는 분쇄도와 드리퍼 2개밖에 없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의 온도에 따라서
성분이 좀 더 많이 추출이 되고 덜 추출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추출 속도는 물의 흐름이잖아요. 성분의 추출 농도가 아니에요. 농도가 높다고 추출이 좀 더뎌지는 건 아닙니다. 커피나무죠? 굉장히 이뻐요. 잘 익었고. 커피 재배에 있어 최적의 토양 조건입니다. 약산성, 그리고 인, 염소산,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이 많은 땅이 커피 재배의 최적의 토양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하와이예요. 이게 무슨 커피게요? 하와이 코나. 실제 농장 사진이고 되게 높죠. 되게 고지대인 데다가 얘네 일교차도 괜찮고 토양이 약산성, 인, 염소산, 칼슘, 마그네슘이 많은 토양이에요. 하와이 산지가. 그래서 하와이 코나가 정말 최고의 재배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코나 커피가 엄청나게 비싸죠. 싸게, 싸면 한 7만원, 키로당 7만원, 비싸면 10만원까지 비쌉니다. 식빵이 왜 나올까요? 커피를 가르치는데 왜 식빵이 나올까? 바로 메일러드 반응이죠. 마이야르 반응 또는 메일러드 반응. 이 메일러드 반응에 의해서 커피에서는 커피 배전 과정 중에 이 갈변 반응 중 하나인 메일러드 반응을 통해 무려 700가지가 넘는 휘발성 향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슈가 브라우닝. 바로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향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카라멜, 토스트, 또 뭐 있죠? 호두, 월넛, 견과류의 향기, 또 카라멜, 또 캔디, 물엿, 꿀, 이런 여러 가지 슈가 브라우닝 계열의 향기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저 문과라서 이런 거 잘 몰라요. 트리고넬린의 분자식인데, 트리고넬린이 뭔가 시험에도 꽤 많이 나오고요. 제가 다룬 적이 없어서 추가를 해놨습니다. 트리고넬린은 카페인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카페인의 쓴맛이, 전체 쓴맛이 있으면 카페인이 전체 쓴맛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트리고넬린이 카페인에 해당하는 성분은 아니지만 카페인의 약 25%. 그러면 전체 쓴맛에서 25%가 아니고 카페인의 쓴맛이 차지하는 게 10%라면 20% 안에서도 약 25% 정도의 쓴맛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트리고넬린은 홍조류나 어패류, 조개 같은 데에 많이 들어있고요. 열에 의해서 로스팅 과정 중에 쓴맛과 비타민으로 분해가 됩니다. 결국 다시 따지자면 로스팅에 의해서 트리고넬린은 감소하죠. 강배전일수록 분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강배전일수록 분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우유가 있는데 우유의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유는 크게 세균수와 체세포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1A 등급, 1B 등급, 또는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분류 방법이 세균수와 체세포 수에 따라서 갈린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 1A 등급은 체세포 수, 1A, 1B, 세균수는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우유 살균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우유 가르쳐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쓰는 거는 이
초고온 순간 살균법. 밑에 LTLT 이건 뭐냐면 롱타임 로 저온 장시간 살균법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거 HTST는 뭘까? 말 그대로 높은 온도로 짧은 시간. 그래 다시 말하면 고온 단시간 살균법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죠. 그리고 이 저온 장시간 살균법은 파스텔 살균법이라고도 해요. 파스텔 살균법으로 우유를 살균한다고 광고하는 우유도 있었죠.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한 130도 정도에서 141도라고 되어 있는데 140 이 사이의 온도로 2, 3초, 저온 장시간은 한 65도, 따뜻한 온도에서 30분까지 살균을 합니다. 카제인 나트륨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커피는 카제인 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카제인 나트륨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카제인 자체는 뭐죠? 우유의 단백질이에요. 우유의 단백질인데 카제인이 대부분이죠.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제인인데 카제인은 알겠어. 그럼 카제인 나트륨은 뭘까? 카제인이 물에 잘 녹지 않다 보니까 물에 잘 녹는 나트륨을 첨가해서 물에 잘 녹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카제인 나트륨이죠. 믹스 커피에서 카제인이 있는데 물에 잘 녹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을 첨가해서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나트륨이 몸에 그리 좋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카제인 나트륨이 없는 커피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항인데요. 다량의 커피를 섭취하면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어떤 성분의 체내 섭취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인이라고 체크하시고 틀리는데요. 정답은 철임이에요. 철분. Fe. 헷갈리지 마시고 꼭 틀리지 마세요. 인이 아니고 철분입니다. 여기에는 가끔 뭐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답은 철분이에요. 철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 시작할 때쯤 나왔어요. 빈혈 있는 분들은 커피를 좀 피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철분의 흡수를 좀 방해한다고 해서 빈혈 있는 분들은 커피를 좀 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량의 커피를 섭취하면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철분의 체내 섭취에 영향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커피에 관련된 건강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